예, 안녕하세요. 로이어스 국제거래법 기출쟁점 수업입니다. 이 제목을 달 때도 기출쟁점이라는 의미는 기출문제를 쭉 푼다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쟁점들을 여러분께 정리해주는 수업입니다. 그냥 기출풀이가 아니잖아요. 기출쟁점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다음에 자꾸만 변호사 시험 7회 이런 거 지나간 거 자꾸만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거 또 나오겠어요? 7회에 나온 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자꾸만 제 수업은 주로 법전형 모의고사나 제가 출제위원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채점위원이라고 하면 사실 출제위원이 하는 그 파트를 파악해내는 거 솔직히 파악이 돼요. 작년에 사실 제가 엄청 떠들었게 73조 엄청 떠들었 것 같거든요. 아마 작년 강의 저한테 들었다가 다시 또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아마 분할인도계에서 계약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엄청 떠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범위는 누구는 못 되냐. 그거 해놓고 뭐 내가 뭐 다 뭐 쪽집게 강사도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출쟁점이 나왔을 때 어떤 핵심 워드와 어떤 논점과 어떤 이슈와 어떤 더 중요한 건 이슈보다 더 중요한 건 사안에서 그거와 관련된 어떤 팩트를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출제위원들을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공부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불도저처럼 막 다 긁고 가는 게 아니라 참 유치한데 나비처럼 나와서 날아서 벌처럼 팍팍 꽂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거래법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안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12페이지 일단 국제거래법 조문체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조문체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제거래법에서는 중요합니다. 첫째, 민법은 너무 조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하지만 이 조문체계 한 페이지 두 페이지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조문을 미스하면은 한 막 800조문, 900조문 되는 법에서 조문 한두 개 미스하면 애교가 되는데 딸랑 뭐 한 80조, 그 다음에 60조 되는 조문에서 조문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조문을 뽑아내는 능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두 법이 그래도 다른 법에 비해서는 되게 이렇게 잘 정리되고 나름대로 이 체계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계를 알고 이해하면 여러분들 문제풀이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제거래법 일단 매매법을 먼저 볼게요. 제1편, 2편, 3편으로 나눠집니다. 자꾸 편으로 구분하는 건 뭐 좀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1편은 당연히 총칙이겠죠. 근데 이제 국제거래 매매법은 특이하게 어떤 거래에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민법이 언제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걸 고민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 민법인지 형법인지 지금 그런 고민하면 안 되는 것처럼 민법 하여튼 법조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협약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아닌지가 있어서 총칙 앞에 적용 범위부터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 때에 협약을 만들 때에 일반 나라의 민법과 비슷하게 만들지만 그에 앞서 총칙에 앞서 이 법 자체가 적용되는지 안 적용되는지 요거를 해놓은 게 applicability라고 해갖고 적용 범위예요. 그래서 그 1조부터 시작이 되고요. 2조, 3조 뭐 이런 거는 적용이 되는 매매, 적용이 안 되는 매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장은 6조까지 그런 게 있고 2장을 총칙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1장과 2장이 적어도 국제매매법은 총칙 앞에 적용 범위 관련한 조항이 6개나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강조를 드릴 건 저는 이제 여러분들 1조는 알아요. 근데 3조도 알고요. 근데 책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저는 6조를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합의에 의한 적용 배제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뭐 저는 뭐 변호사 시험 기출 난 거는 지나간 버스는 잘 안 보는 스타일이지만 뭐 어쨌든 그때 조금은 언급해야 될 때 설명이 필요해서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확률이 높은 분야예요. 왜? 국제협약 이 매매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4개 중에 하나니까.
1조 중요하고 6조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49조 중요하고 그다음에 73조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적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장은 총칙이에요. 뭐 해석을 쭉 하는데 뭐 여기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해석 총칙이니까 다 전반적으로 적용되는데 총칙에서 뭐 커다란 문제가 되는 그런 거는 나오면 조그맣게 나오고 그냥 이해를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자, 2편 성립 14조부터 24조까지 있습니다. 근데 계약의 성립은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한번 하고 여러분 저기 요번 법전형 모의고사 2018년 1회 모의고사에 보셨죠? 예, 왜냐하면 워밍업 해주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심하게 막 뒤에 73조 이런 거 팍팍 내면 여러분들이 막 절망할 거냐. 구제수단 다 나열하라. 그러면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구제수단 다 나열하면 여러분들이 막 정신이 없고 쓰다 보면 이거 한 줄 써야 돼, 2줄 써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여러분 워밍업도 있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뭐 많으면 한 3분의 1 정도 나올 수 있는 뭐 안 나와도 되지만 뭐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법하고는 굉장히 또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는 분야예요.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거 법률행위론 하면서 계약의 성립 얘기가 나오니까 이 편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은 이 박스로만 봐도 제 2편은 정말 작구나. 그다음에 이제 제3편 물품의 매매를 보면 이제 2페이지에 걸쳐서 왕창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별로 총칙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물품의 매매라고 그러지만 이게 영어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제2편은 계약의 성립, 포메이션, 계약의 성립이 단 이후에 우리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무슨 컨셉을 얘기하죠? 보통 이제 이행의 단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제3편 물품의 매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른 가로로 얘기하면 이거는 계약의 이행과 구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만 그럴 거예요. 세일 오브 굿즈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표현이나 이 유럽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세일 자체가 실제 세일을 하는 거, 셀링하고 바잉하는 거, 그다음에 뭐 디스퓨트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걸 컨셉으로 얘들은 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법적인 컨셉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계약의 이행과 구제, 손해배상까지 다 포함해서.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많겠죠. 그리고 국제가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다시 할 필요도 없는데 뒤에 너무 많이 맨날 얘기할 테니까 식상할 거예요. 뭐냐면 국제 거래는 국내 거래 대비 특히 계약의 이행 부분이 복잡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랑 제가 좀 전에 생각해보니까 돈을 안 받았네? 돈 주세요. 자, 계약의 이행은 뭐예요? 물건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래해서는 되게 심플하죠. 이렇게 와갖고 제 기분에 따라서 가격도 여기 들어가기 5분 전에 생각을 했어요. 얼마를 받아야 되나? 그냥 말하고 마음대로 해.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콜 그러고 받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대부분 이거를 좀 전에 이게 외상거래 됐네. 저는 원래 현금거래 원칙인데 어찌됐든 현금거래 원칙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제거래에서 여러분 저 유조선 살 테니까 현금거래 할게요. 이게 말이 돼요? 유조선이 한 1,000억 해요. 그 여러분 현금거래 할 것 같아요? 외상거래 해야지. 그럼 외상거래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직원 한 20명 데리고 달러를 그냥 은행에 가서 왕창 받아가지고 1,000억을 들고 1억 불을 들고 공항을 갔다가 괜히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경유공항을 간사이 공항 들어가고 한 2, 3일 있다가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그거 진짜 어떻게 결제하지? 어느 은행 통해 결제하지? 송금 하나? 그럼 그 은행하고 이 은행하고 1,000억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저는 크레딧 데빗 거래 계정이 있나? 이런 걸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아무리 은행 간 거래지만 대차 거래를 1,000억씩 할 수 있는 은행들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0억씩 대차 거래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뱅크와 한국국민은행이 줘야 될 돈이 있고 받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청산하라고 한다고요. 그런 거래 방식이 한 1,000억씩 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어디로 가냐면 런던이나 뉴욕으로 가요. 이렇게
거기 가서 지들끼리 거기 다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돈 엄청 먹어요. 그래갖고 런던. 근데 제가 왜 이제 그거는 절대 여기 수업에 안 나올 얘기인데 제가 그쪽에 좀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계약의 얘기 훨씬 복잡하다고요. 대금 받는 것만 그렇게 복잡한데 여러분 저기 유조선 같은 거 만드는데 1년 뭐 만들게 하기 전에 그 설계하고 뭐 이래 하는데 또 한 1년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하는데 이래저래 하는데 한 1년 뭐 외상 10년 8년 막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3편 물품 매매가 엄청 복잡해요. 자,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아침에 잠 깨라고 한 소리고 그거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매도인의 의무, 그의 매도인의 의무 위반 시 구제.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위반 시 구제. 그걸 또 이제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과 공통적으로 하는 문제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74조 2호에 나오는 손해배상. 그게 뒤쪽에 쫙 가 있고 그 손해배상 중간전에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이상한 법이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험에 이전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앞에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게 뭐야? 이행기전 계약 위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71조, 72조, 73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틀로 자 1편, 2편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3편은 어떻게 돼요? 총칙은 앞에 있을 거니까 당연한 거고 자 2장은 뭐예요? 매도인의 의무, 그에 대한 위반 시 구제. 3장은 매수인의 의무, 그거에 대한 위반 시 구제. 그 다음에 저 뒤쪽에 74조에 손해배상 쪽에 왕창 있는데 그 손해배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중간에 특수한 문제로 공통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국제거래에서는 물건이 운송을 되다 보니까 더 발생하는 문제가 위험의 이전이에요. 위험의 이전. 이거는 물건이 운송 중에 박살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결국 그 얘기가 가장 핵심 내용인데 그거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바로 이행기전 계약 위반하고 분할 인도 계약은 아주 특수 조항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이행이 끝나고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계약이 오늘 영어 표현했네. messed up 엉망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청산의 개념이에요. 청산의 개념으로 계약 해제, 그다음에 물품 보관, 반환. 그러니까 물품을 국제거래는 지금 모든 거래 얘기하는 거는 물품 기준입니다.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조금만 아까 책 같은 거 이런 걸로 예시하지 마시고 이런 거 생각하세요. 방적기계 이런 거를 여러분이 지금 인도네시아라 요새 인도네시아 요새 그런 거 안 해요. 미얀마나 캄보디아 그다음에 아니면 방글라데시 여기다가 여러분이 방적기계 이런 거 그러니까 원단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수출한다고 생각하시는 머릿속에 딱 하시고 국제거래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방적기계 같은 경우 고장도 많이 나겠죠. 중고도 많을 거고 고장 나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 고치는 기술자가 한국에 있을까요? 방글라데시에 있을까요? 한국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AS 어떻게 하지? 근데 방글라데시가 알고 봤더니 지금 공장이 섰어 열흘이야. 근데 지금 기술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야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내가 주위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기술자 내가 불러올게. 그러면 고치는 이런 거부터 나중에 하여튼 방적기계를 제 수업을 전반을 걸쳐서 방적기계 하나 작년에 안 하시던데 방적기계를 수출하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방적기계가 거의 가 있어. 근데 도저히 못 써. 어떻게 해요? 보관은 해야겠죠. 그래서 방적기계 승질나고 한국 사람들 승질난다고 특히 그 후진국에 가서 이렇게 공장장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승질나면요 기계를 그냥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 그리고 보관하려고 비 다 맞아요. 거기 우기가 많거든요. 여러분 비 맞으면 녹슬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반환을 못하면 국제거래법상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엔 반환해야겠죠. 그 반환하는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이 국제거래법에 특히 국제매매법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법은요. 수업하기 전에 다시 또 할 건데 이거는 조문이 더 예뻐. 62조야. 근데 그 다음에 요번에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좋은 건데 그래 내년 국제사법 바뀌기 전에 올해 끝내자. 여러분 화이팅.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모 광현 교수님께서 너무 훌륭하시는데 이름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석가인 교수님이 이번에 이 국제사법을 왕창 바꾸면서 평소에 본인 책에서 얘기하셨던 모든 거를 다 개정 조항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관할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 책에도 이제 뒤에 있을 거예요. 기본서 뒤에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조문이 많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 끝내자고요. 근데 또 이제 또 얘기하자면 뭐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관할이라서 그렇게 뭐 또 실질적인 부담은 뭐 그렇게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개정 바뀌면은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국제사법은요 이런 체계로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재판 관할이 특별 문제로, 그러니까 특별 문제라고 하면은 뭐 준거법의 특별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그 국제사법은 원래 준거법을 정하는 거거든요. 네? 가버닝로를 정하는 건데 준거법을 정하는 거 플러스 그러면 야 그걸 아는데 저것도 국제거래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이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국제재판도 이제 재판 관할도 국제사법의 문제로 이제 포섭이 되는 그런 전 세계적인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준거법을 정하는 뭐 3조부터 그냥 뒤에 쭉과 그다음에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빼놓고는 다 그 3조 이후에는 거의 다 준거법이라고요. 근데 준거법을 어떻게 국제재판관할은 2조랑 뭐 27조 뭐 이런 데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재판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딴 거 없고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건데 국제재판관할은 아직은 국제사법 개정 전이라서 뭐예요? 일반 원칙 정도만 정해놓은 거를 한 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 산재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은 이제 그 총칙적인 이제 본국법, 상거서법 이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또 그렇게 그 완전히 총칙스럽진 않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총칙인 총칙인데 좀 오히려 그래서 국제사법은 요 3조에서 요 10조 사이가 상당히 좀 오히려 2장이나 4장 이런 데보다도 2장, 3장, 4장보다 문제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경향이에요. 왜냐하면 그 총칙이 다른 뒤에 문제랑 연결돼서 총칙이 사실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2장은 이제 2장, 3장은요.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아직은 권리 능력이냐 뭐 행위 능력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2장은 3장은 법률행위론 자체. 그런데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인데 결국은 뭐예요? 법률관계죠. 법률관계 파악을 사안이 나온 법률관계를 뭐로 파악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 중복해 들어가기도 하지만 중복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로만 들어가진 않아요. 부동산 매매 계약인 경우는 뭐예요? 매매 계약이라는 측면은 채권인데 부동산은 물건이잖아요. 그럼 물권적인 성립 여부나 물건의 이전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4장이지만 5장 채권 이게 중복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고요. 우리가 법률 공부할 때 이 사안이 불법행위 관계인지 계약 관계인지 사무관리 관계인지 상속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찾아 들어간 다음에 그 중에 조항을 하는 거예요. 조항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국제매매법은 사법은 결국 문제 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법률관계 성진 결정을 한 다음에 그죠? 연결점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건 책에서 나온 얘기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법률관계 성질 결정을 하면 연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조항을 찾죠. 국제사법 조항을 찾아서 이게 국제계약이야. 그러면 25조나 26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25조는 당사자 자치라는 연결점을 찾죠, 여러분이. 근데 어떻게 찾아요? 25조를 먼저 찾은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법률관계를 찾으면 그 다음에 국제사법 조항을 찾고 국제사법 조항에 보면 25조에 당사자 자치라는 게 연결점으로 나오죠. 그러면 당사자 자치를 연결점으로 해서 준거법을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워밍업상 또 뭐가 있어요?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인데 국제거래 컨텍스트에서 국제거래 맥락에서 이런 거예요. 물건을 수출을 했는데 그 물건이 잘 계약이 안 맞아. 계약을 반환할 건데 그 물건을 그 와중에 어떤 애가 훔쳐가 버렸어. 아니면 와가지고 그 물건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버린 거예요. 이 물건 영 구려 뭐 이러면서 왕창 써놔가지고 이거 고쳐야 돼. 그러면 제대로 보관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보관을 창구에다 안 한 경우에 그게 보관 의무 위반이기도 하지만 예? 어떤 경우에 그 만약에 임직원이 그걸 잘못 쓰다가 됐다 그럼 불법행위 문제가 나오겠죠. 뭐 그런 것들 막 섞이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이 국제사법인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많이 되시면 국제사법이 나중엔 쉬워지실 거예요. 문제 풀기가. 국제매매법은요. 그래서 30조, 35조 여기서 35조 한참 쓰다가 여러분이 이게 매도인의 물품 적합 의무 위반이 이거 한참 쓰다가 와 이게 본질적 위반인가? 막 이렇게 헤매다가 이게 부가기간 지정을 해야 되나? 뭐 이행이 없었는데 막 이러면서 계약 해지권 가야 되나? 근데 알고 봤더니 또 계약을 또 분할인도 계약했네? 그러면 73조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조항 찾다가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적어도 국제사법은 조항을 놓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국제사법은 나중에 일단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국제사법은 나중에 법률관계 성질 결정에서 법률관계별로 국제사법은 체계가 돼 있구나. 자, 볼까요? 물권, 그죠? 사장 물권, 그 다음에 채권. 채권에 두 개로 나눠지죠. 너무너무 중요해서. 뭐죠? 계약 채권, 그 다음에 법정 채권, 그 다음에 공통. 그 다음에 친족은 상속은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친족이나 상속을 조항을 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보통 보시면 돼요. 그냥 준거법을 그냥 하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성립과 효력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친족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을 말해요. 법률 행위도 방식 문제를 보지만 결국은 그건 성립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든 계약이든 이거를 성립과 효력으로 나눠서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대륙법적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되게 대륙법적이에요. 이렇게 성립 문제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행 그러니까 그다음에 효력 뭐 이행 뭐 분쟁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제사법도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그간 공부해온 법률행위는 계약 무슨 성립 얘기 그다음에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건 뭐 이런 거랑 다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요. 292페이지 한번 문제를 봅시다. 프린트물이 없으겠구나. 290 내용만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다. 지금 책이 없으신 분이 몇 분이시죠? 하나, 둘, 셋. 요거는 제가 문제를 완전히 풀지 않고 사안을 보는 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에 대한 답안 작성은 나중이에요. 그 사안을 보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죄송한데 좀 같이 봐주세요. 옆에 문제 책을 갖고 계신 분하고 사안을 읽어보는 걸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92 2017년 1차 모의고사 이건 또 중요해요. 작년 모의고사였고 보통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측해도 그래요. 그 해 내기엔 좀 난파스럽고 그 다음에 내기가 좀 좋잖아요. 그런데 2017년 1차 모의고사요. 이런 말 스위스의 국경지역인 바젤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매도인 값. 조금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약간 그럼 하지 마세요. 도시는 별로 상관없어요. 스위스, 바젤. 금융하는 사람들이 이거 바젤 2, 바젤 1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거 상관없는데 스위스는 도시예요. 영업소를 두고 있는 매도인 값. 뭐가 탁탁 들어오죠? 나라는 스위스고 영업소가 있고 영업소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매도인 값과 한국의 제주도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매수인 을. 그러니까 한국 영업소 매수인 을. 그다음에 동백오일 생산 라인의 매매 계약을 체결. 오케이. 사실 전 첫 줄만 해도 문제가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동백오일 생산 라인. 기계가 고장 났겠구나. 여기 3개 정도로 나눠줄게요. 물품을. 여러분들도 보니까 제 악필은 유명한데 그래도 써주면 그래도 정리가 좀 이렇게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갖고 보면서 이게 뭐냐면 저는 물품을 한 보통 이 정도로 많이 파악할 것 같아요. 천천히 이쁘겠어요. 공산품.
그 다음에 얘의 특별한 상황으로 식품, 그러니까 얘의 크게 얘는 이런 걸로 기계, 설비.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알고 가시고 나중에 이거를 뭐 여러분이 책에다 적어놓고 뭐 여러분이 뭐 이거는 그냥 감을 잡으라고 한 소리예요. 공산품은 보통 이게 뭐예요? 공산품 이런 거. 여러분 이 필통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했던 필통을 좋은 필통은 어제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면서 제 펜을 다 빼놔갖고 이것만 남겨놓고 왔어요. 그래갖고 가오 안석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제 필통이 이건데 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한 개 수출할까요? 여러 개 수출하겠죠. 공산품은요 다량으로 보통만 수출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물어보기 좋을까요? 일부인도, 수량 부정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또 이게 뭐가 많이 문제가 될까요? 네? 일부 인도한 거랑 수량 부족하면 이게 73조의 분할 인도 계약으로 뭐 월 몇 개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공산품은 또 어떤 문제가 될지 뭐가 많이 될까요? 공산품은 이제 여기 워밍업하는 공산품 대체하기가 쉽겠죠. 대체로 대체 거래, 서브스티튜트 거래를 트랜잭션을 하기 좋습니다. 대체 거래. 그럼 대체 거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원래 내가 너한테 샀으면 1억만 내면 되는데 내가 대체 거래를 하려고 1억 2천이나 썼어. 그럼 2천이라는 비용 증가예요. 손해가 들죠. 그래갖고 손해배상 75조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 거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식품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뭐가 될까요? 식품은 상하잖아요. 그렇죠? 상해 보니까 이 폐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식품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폐기하는 데서 페리시어블 구츠라는 말이 많이 썼어요. 어블인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페리시어블 굿즈는 그거에 대한 특별한 것들 검역 절차, 뭐 원산지 절차 이런 것들 그런다면 여러분들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뉴스 보시다가 맨날 천편일조 하는 걸 나오잖아요. 딱 보면서 그래 막 하다가 그래 역시 후보는 1번을 찍어야지 이거 많잖아요. 그죠? 두 번째 또 뭘 많이 해요? 음식 가지고 장난 놈들은 다 사형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죠?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식품은 그런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페리시어블 굿즈이기 때문에 어떤 이행이나 아까 물품의 보관이나 어떤 경우에는 물품의 구제가 손해 경감 의무가 되게 중요한데 손해 경감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또 중요하겠을까요? 물건을 빨리 팔리는 게 손해를 경감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각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뭔가 그죠? 이거 거의 70조 후반에 나오는 물품 보관 이쪽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주 물어보기 좋은 분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제거래법을 공부해 보시면 이쪽 분야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은 기계설비 이런 게 많죠. 지금까지는. 기계설비는 어떤 문제가 돼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AS. 이거는 나중에 하자 보안. 이런 게 많이 하자 보안이 큰 문제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워밍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였지만 제가 여러분 지탄을 받은 거 뭔지 아세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 몸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도. 그래서 안 하려고 제가 잘했어요. 여기 사실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은 답안지에 쓸 수 있는 주옥 같은 말 위주로만 하고 조사도 웬만하면 그걸로만 한다였는데 예외.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하지만 여러분이 그 현실 세계랑 동떨어진 공부를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를 한번 보고 저는 가끔 이거 해요. 여러분 공부 힘들죠? 특히 공부 힘든 게 뭐냐면 도대체 이걸 내가 왜 하는 걸까? 그런 공부가 많잖아요. 우리 공부라는 게. 도대체 왜 할까? 저는 형법 너무 싫어해요. 난 애들을 중학교 2학년 이하로 떼인 적이 없어. 맞은 적도 없고.
근데 왜? 난 군대 가서도 안 맞았어요. 그 힘든 군대 가서도. 어? 근데 왜?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 때리는 사이코들의 그 마음을 모르겠어. 걔들 꼭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관 쪽에서 좀 일을 했지만 청렴결백했어요. 어?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우리나라 5대 로펌의 가장 수입료가 가장 많은 분야가 뭔지 아세요? 어? 나는 국제거래 이런 건 줄 알고 내가 순진하게 공부한 거야. 5대 로펌은 이런 거 나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가끔 아주 천편일조인가 물어보고 물어보는 건 대부분 내가 물어봐서요. 그 5대 로펌의 비밀 딱 했더니 봤더니 대표자 횡령. 그게 가장 수입. 요새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야, 4, 5년 전 얘기니까. 미국에서 근데 뭐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미국에서 마음 편하게 5대 로펌 변호사들과 공부하고 있을 때 5년 넘었네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저기 국제거래법은 정말 실질적인데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게 그냥 농이 아니라 농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웃겨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제거래는요. 제 생각에 판결은 판단 정말 고득점을 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적어도 중타 이상 하시려면 이 사안을 잘 파악해야 돼요. 사안을 잘 파악하려면 여러분이 그냥 이거는 뭐 73조가 나오면은 뭐 나누어서 뭐 당해 거래는 1조로 하고 뭐 두 번째 장래 거래는 도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래를 향하여는 뭐 추단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뭐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체득을 하면 저는 외우지 않아도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안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사안을 잘 보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기계 설비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어떤 얘기 하자보안 얘기가 왜 나오는지 뒤에 나올게요. 계약 조건에 대한 장기간의 협상과 준비 서류 교환을 마친 후 매수인을은 정리하고 가렸어 맞죠. 하여간 입금은 기계 설비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조건에 대한 장기간의 협상과 준비 서류 교환을 마친 후로부터 계약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였고 매도인 갑은 매수인의 의견을 최종 계약서에 포함시켰으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교수님 심하다. 이거 모의고사 아무리 모의고사라도 생각을 했어요. 매도인 갑이 서울지사에 이메일로 최종 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우리 실무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이분이 제 생각에 출제위원이 실무를 하셨던 영미법 계열의 변호사란 느낌이 들었어요. 변호사 교수를 SJD나 이런 거를 영미법에서 하신 독일 쪽에서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안이란 말부터 나와요. 초안이란 말은 영어로 드라프트거든요. 드라프트. 어음이란 뜻도 있지만 뭐 비리란 뜻도 있지만 드라프트는 뭐냐면 국제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새는? 국제 계약서 한쪽에서 일단 만들어요. 쫙 만들어 갖고 한 80조 정도 해갖고 쫙 만들어요. CIS 이걸 다 반영해서 그 초안을 보내요. 그리고 상대편도 초안을 보내요. 그리고 초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내요. 요새 MS 워드에다가 코멘트 많이 넣거든요. 그리고 추적까지 다 돼요. 누가 뭘 수정하고 빨갛고 노랗고 여러분들 그 로펌에 들어가면 국제계약 쪽 하면은 아마 버전이 아마 한 7, 8개씩 나올 거예요. 어소시에이시 이렇게 수정해갖고 올리면 또 파트너가 왜 수정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초안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초안 보내면서 이게 확정적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초안은 확정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 나중에 매를 청약에 구속력도 없고 여러분 초안에 내가 초안 던지는 거에서 구속이 있습니까? 없죠. 확정적입니까? 아니죠. 그래갖고 청약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말이 초안이란 말이에요. 초안. 근데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했어. 그러니까 구속력 없는 의견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고 매도인 갑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 문제를 보면서 야 이게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가 청약이고 뭐가 승낙인지가 헷갈렸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였고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의 의견을 최종 계약서에 포함시켜 갑이 갑이 이쪽에 있었는데 갑으로부터 수령한 초안에 대해서 을이 의견 제시를 하였고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의 의견을 최종 계약서에 포함시켰으며 이거를 그 최종 계약서를 송부했대.
이게 뭐가 청약이야. 근데 이런 거예요. 하여간 구속력 있어 보이는 게 시작이 됐으면 그게 청약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였고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의 의견을 감안한 그 최종 계약서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갑의 최종 계약서라는 얘기죠. 을의 의견을 받아들인 갑이 최종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을의 의견을 받아들였대. 최종 계약서란 말은 뭐죠? 결국은 합의가 났다는 거죠. 최종. 그러니까 최종 계약서가 합의고 의견을 제시했던 게 청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에 문제 보고 교수님이 저는 제가 보기 전 틀렸었어요. 그래서 접전형 기준을 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 제 잘못 맛은 아니에요. 이분이 되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자, 최종 계약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합의한 거죠. 마지막 파이널라이즈 하는데 최종 계약서가 완성이 되면 의사표시가 다 합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계약서가 승낙이고 최종 계약서를 얘는 의견 제시가 의견이 뭐였어요? 파이널이었겠죠. 여기다 추가로 의견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청약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계약서를 송부했는데 그 송부에서 매수인에게 최종 전달된 거는 이제 의사표시의 승낙의 이제 도달 문제인 거고 어쨌든 청약과 승낙은 그렇게 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부가 조건이 붙어요.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는 매수인들이 갑을 수익조라 하는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말도 취소불능 신용장,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신용장이 뭔 소리예요? 뭔 소리 같아요?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신용장. 작년도 변호사 시험 같이 이것도 약간 애매한 거예요. 작년에 저 국제거래법 변호사 시험 문제 뭐 이상하게 나왔죠. 지적재산권 침해인 것처럼 해갖고 한참 통상실실권 전형실실권이 나오면서 내가 내 눈을 의심했어. 도대체 지적재산권이 다른 선택 과목이 있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싫어서 여기 온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만탈이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도 약간 거기에 넘어갈 뻔했다니까.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영업배야. 여기도 그래요.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여러분 수익자란 말 이해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취소불능 신용장. 그럼 뭐가 취소불능 신용장이라는 얘기는 취소 가능 신용장도 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거 개설하여? 개설? 뭐 영업소 개설하나?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법률 용어가 아니죠. 이런 거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거는 실무예요. 저는 그냥 이거 딱 들으면 너무너무 편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걸 공부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필요한 정도에서 제가 그냥 스키다시로 이렇게 국제거래를 묘사할 때 나오는 용어들을 나중에 국제거래하면 저런 말들을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별거 아니라 결국은 신용장으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종류고 뭐 그게 대세는 지장은 없어요. 이 문제에선 대세의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작년에는 그 특허권 그거는 직무발명에다가 해가지고 대세의 지장이 있었지. 좀 문제인 건데. 다만 이 취소불능 신용장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도인 갑에게 합리적인 하자보수인 경고할 때까지 매매대금 등 나머지 잔금 20%를 하자보수 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다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면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였다. 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매매대금 20%를 자 이거 하자 보완이 있잖아요. 잔금을 나중에 준다는 얘기예요. 하자 보수 기간 지나서.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장비에서는 대부분 맞아요. 왜냐면 장비 해놓고 여러분 장비 기껏 만들어 놓고 그 장비하는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보장하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요. 민법에서 여러분 저기 워런티 그 많이 얘기하죠. 워런티 그 뭐야? 보증이라고 하나? 우리말로는? 워런티예요. 워런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보통 계약상 워런티를 얘기하는데 계약서에는 갑이 생산 라인 내 지정된 가동 속도와 생산량을 충족할 것을 보장하며 기계에서는 보통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여러분 저기 박스 기계 같은 거나 아니면 저기 우리가 저 방적 기계 이런 거 하려면은 실을 이렇게 하는 그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뭐 이렇게 언제 뽑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빨라야 되거든요. 그 속도가 있어요. 그래갖고 대부분 독일 기계를 엄청나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동 속도와 생산량을 충족할 거 보자니까 이건 퍼포먼스를 보장한다는 얘기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자를 보완하거나 하자를 고치거나 아니면 대체품을 공급하는 등 만약에 그 장비 중에 뭐가 부품이 있으면 대체 부품을 넣는다는 얘기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보장한다. 자, 매도인은 대부분 설비의 매도인은 이런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물품이 잘 작동할 거라는 보장, 고장 나면 고쳐질 거라는 보장,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보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규정하고 있다. 무슨 얘기죠?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당사자가 특별히 약정한 거예요. 당사자가 약정한 워런티는 그거는 지켜져야만 합니다. 노맨오반. 그러니까 협약은 뭐예요? 원래 여러분이 그걸 모를 수 있구나. 협약은 계약이 작성됐든 안 작성됐든 협약은 적용이 돼요. 근데 협약의 규정과 다르게 계약서에다가 자기들끼리 협약 내용보다 더 심하게 와런티를 한 경우에는 뭐가 우선해요?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이 보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보장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은 을은 하자 보수를 수행할 기술을 직접 고용하고 관련 비용을 매도인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가요. 제가 주석 참고를 시켰어요. 읽어보세요. 기술자를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인 을이 이 기계가 왔는데 을이 만약에 그게 갑이 매도인이 그걸 담당자가 없어요. 뭐냐 담당자 출장 중과 담당자 휴가 중이 엄청나게 많아요. 국제거래를 하다 보면. 그러면 걔들이 안 오면은 막 타일필 미룬다고요. 그러면서 혹시 뭐 그 기계 껐다 켜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끝까지 미룬다고요. 네? 그런 놈들 많아요, 진짜. 그러면 기술자를 직접 자기가 고용해서 자기가 고치고 비용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동백씨 여기 더 어렵게 복잡한 게 뭐냐면 첫 수확 시즌에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동안 매도인 갑이 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매수인은 6개월 정도의 합리적 기간을 제시해 주도록 하였고 그 제시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구입가의 감액을 청구하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명시. 여러분들이 갑자기 띵 하죠.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나 뭐 이럴 때 49조 50조가 있는데 여기다 왜 당사자들끼리 약정을 하지? 아까 당사자 약정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약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계약 해제와 대금 감액을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만 하도록 약정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불이행이 있을 때는 협약은 바로 감액이나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협약 규정과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죠, 지금? 당사자 자치가 되고 있는 아까 협약이 이 문제에서 벌써 교수님이 어떤 출제위원이 교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교수님이랑 이제 출제위원 분들이 당사자 자치에 대해서 막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제가 6조 중요하신 거예요. 당사자 자치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협약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협약을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협약과 다르게 당사자 자치로 당사자 약정을 했을 때는 그게 우선한다는 걸 지금 물어보는 게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했다. 그래갖고 매도인 갑에게 하자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내가 보기엔 매도인 갑은 스위스 사람 아닌데 이거 여기 이 성질로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봐요. 생산 라인이라는 거 첫 수확 시즌 해가지고 2016년 2월 10일 날 컴플레인을 하면서 요번 달 말까지 안 고치면 계약 해제하고 하겠다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위에 청약 뭐였어요? 6개월에 무슨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한다고 해놨으면서 승질 나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갑은 매도인 갑은 뭔 소리야? 이게 동의하지 않았다. 매도인은 야, 네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거는 네가 기계를 잘못 사용하더만 기어박스 하나만 교체해주면 괜찮거든? 이 기아가 망가져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또한 수학 시스템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함정 기간이 2016년 6월이거든? 왜냐면 연도가 지났으니까 6월인데 그 이후에 가서야 부가기간을 지정하고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매수인은 그냥 제한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당사자의 약정을 한 숙려기간, 숙려기간이 지나서 되는데 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한 거가 과연 누가 위반이냐의 문제가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났나 볼까요? 실제로 보면 3번 볼까요? 매도인 갑의 하자 보완의 제한을 거절한 매수인 을의 계약 해제는 정당한가? 딱 물어보죠. 이 계약 해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걸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서 그냥 협약 49조에 따라서 본질적 위반이 있는 경우에 계약 해제 수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반점 받겠죠. 반. 더 중요한 건 뭐로 가요? 6조로 갔어요. 당사자 자치로 가는 거죠. 계약 해제는 정당한가? 원래는 계약 본질적 위반이 이렇게 기기가 안 되면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6개월간의 숙려기간 뒀고 그 이후에 계약 해제했으니까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치 해제 6조에 따라서 계약 해제할 수 없다. 그거에 위반한 거니까 이 계약 해제를 한 사람이 위반이 된 거예요. 물건은 고장이 났는데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너무 빨리 해서 매수인이 계약 위반을 한 거예요. 손해배상은 누가 하게 생겼어요? 매수인이 하게 생긴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국제거래법의 특징, 특히 협약은 특히 명확합니다. 누가 어떤 본질적인 위반을 했느냐 이거보다도 절차적인 거를 위반해갖고 누가 위반을 한 경우에는 절차를 위반한 것도 특별히 위반이기 때문에 위반자가 그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그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 해제를 하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정당하지 않다면 매수인은 매매되는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요거는 이제 좀 볼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 갑의 하자번의 제한을 매수인 을이 수용하였다면 매수인 을이 주장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손해배상은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74, 75, 76, 77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4조 특히 과거에는 쉬운 문제를 낼 때는 74조의 대체거래나 시가산정에 의한 거 문제를 냈는데 그래갖고 여러분들 산수를 물어봤죠. 근데 지금은 다시 추상적인 74조 쪽을 문제를 물어보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써놓은 그리고 부끄러운데요. 내가 써놨지 이거. 이 답안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제 책에. 그래갖고 이 답안을 제가 좀 더 정선해서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PDF로 해가지고 제 자료실에 올릴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할 때 여기다 어디다 써놓으세요. 이 답안 최종 아니니까 나중에 강사 게시판에 이게 올라와 있는지 그거는 아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목차는 크게 틀리지 않았던 거 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책은 저는 뭐라고 했어요? 설문 3 이걸 추한권이라고 했죠. 추한권 및 계약 해제. 그래갖고 이렇게 추한이라는 건 뭐냐면 이행이 완전하지 않았을 때 추한을 그거를 수정하는 AS 하는 걸 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추한하는 걸 보장을 해야지 계약 해제는 이렇게 서로 상충이 돼요. 추한할 수 없는 거를 추한하겠다고 하는 매도인도 문제지만 추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쳐줄 수 있는데 고치지 않고 계약 해제 해버리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충돌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문제. 그러니까 추한권과 계약 해제는 이렇게 대립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자 보완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문제에서 제가 이제 이 답안이 하는데 나중에 책을 보다가 이 하자 보완권은 특히 또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학설이 논의는 게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 공부가 좀 되셨죠? 여러분 다 공부 되셨어야 되는데 지금 공부 되신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계약 해제에서 인도가 있었던 경우랑 인도가 없었던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제 책엔 그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약간 이 답안이 좀 이 그러니까 이 기준표, 채점 기준표가 제가 보기엔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행을 안 한 게 아니라 기계를 보낸 거거든요. 기계를 보내고 다 작동하다가 뭐가 고장이 난 거잖아요. 그럼 인도 불이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는 됐는데 근데 그거인 경우에 부가기간을 지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원래는 안 돼요. 근데 그거는 협약이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걸 협약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협약상은 원래 인도 불이행인 경우에 부가기간을 지정해갖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건 하자 보안이고. 근데 이 당사자는 협약과 다르게 하여간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 부가기간을 설정하라고 하는 약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약정에 따른 부가기간 지정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답이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수준이나 답안 수준에서 그걸 쓰면은 교수님이나 수준이니까 그럴 거예요. 이게 문제가 나오면 나 이거 예상하지 않은 건데 천재인데? 그리고 점수를 추가로 몇 점을 주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노력하기는 저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하도록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팩트를 설명드리면 일단 사안에서 당사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계인지 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유념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에 있어서 이게 청약과 승낙이 지금까지 계속 나왔잖아요. 좀 나왔는데 모의고사는 많이 나왔는데 청약과 승낙을 이렇게 통지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전형적인 거 말고 막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말하고 이런 걸로 하는 걸로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결국은 그 청약과 승낙은 결국은 뭐예요? 합치, 구속성, 확정성 이런 거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하자보호하는 경우에 대부분 당사자 약정을 하니까 당사자 자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요거만 알고 싶은 거 있어요. 좀 이따가 수업에 나올 건데 한국과 스위스는 국제물품매개가 유엔협약의 최약국이므로 본 사안에는 CRC가 직접 적용의 대상이다. 이거 전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시작부터 어떤 일반적인 책장가처럼 이 본 협약의 본 거래에 지문의 사안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여러분이 한 천편일률적으로 한 5줄 정도 써놓으면 정말 무의미한 일이죠. 쓰지 마시라고요. 무조건 적용된다고 직접 적용된다까지 얘기까지 다 해버렸는데 거기다 적용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일조만 이런 거 쓰면은 힘들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하도 모든 답안이 천편일률적으로 국제사법은 국제사법에 적용 대상이다. 법정지는 뭐 이래갖고 뭐 일조 쓰고 여기서 일조 쓰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은 우리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는 그건 넘어갑시다. 호구조사는 그만하고 바로 들어갑시다. 이 얘기가 된 거예요. 자, 1시간이 지났으니까 잠시 10분 저희는 제 수업은 10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이틀자, 3일자 거기에 이제 모의고사 있죠. 그날은 시간이 좀 다른 거는 그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